제목 수의 뒤에 잘 들리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은 단넷 아스파이어라는 내용으로 어떻게 하면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잘 개발해 볼 수 있을까? 되게 재밌어 보이죠? 자, 이번 단넷 8에서 새로 이제 도입된 그건데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 잘 도와주시는 분, 잘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 순서를 잘 모르겠습니다. 마이크 잘 마이크 지금 되는 것 같은데. 나옵니다. 네, 나옵니다. 짧게 들려서. 짧게 돼요? 네. 어떻게 할까요? 킬까요? 키울 수 있나?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그대로 하시죠. 지금 저한테 한 55분 주어졌어요. 55분 동안 부지런히 데모 위주로 할 때 보여드릴 텐데, 우선은 이제 시작하기 전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거를 좀 그래서 짚어보고 넘어갈 것 같아요. 우리가 일단 클라우드 네이티브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컨테이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뭐 컨테이너 모두 컨테이너죠. 컨테이너일 수도 있고 사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본 전제 사실은 컨테이너라고 하는 거에 기본 전제는 사실 들어가 보면은 제로 투 스케일이라고 하는 그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트래픽이 이제 오기 시작하면은 스케일링이 이제 컨테이너 하나씩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서 트래픽이 막 몰릴 때마다 점점점 스케일링 아웃, 그다음에 점점점 스케일링이 이제 인되고 하는 그게 자유자재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일단 그거를 만족시키면 저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서버리스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좀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되게 다양한 것들을 고민해야 돼요. 그 중에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하나가 회복 탄력성이죠. 레질리언스라고 하는 거. 두 번째가 관측 용이성, 옵저버빌리티라고 하는 거.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요게 잘 구현이 돼야,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은 클라우드 일단 뭔가 장애가 났을 때 바로 셀프 힐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바로 복구가 돼야 되는 거고, 관측 용이성은 그런 무슨 뭐가들이 생겼을 때 과연 어느 부분에서 잘못됐는지 쭉 트레이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잘 구현이 되면 좋겠다 라는 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넷 쪽의 랜드스케이프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헬스체크라든가 캐스트리얼 서버 같은 거, 아니면 HTTP 클라이언트 팩토리 같은 거 등등등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이제 맞게 출시를 해서 쭉 운영을 해왔죠, 예전부터. 근데 요거는 이게 사실 전부가 아니죠. 더 많죠. 라이브러리는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는 너무 라이브러리가 많으니까 가장 많은 피드백이 뭐냐면은 너무 종류가 많아서 이 중에 어떤 걸 써야지 잘 썼다고 소문이 날까 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군가가 알아서 잘 엮어주면 되게 좋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그 와중에서 이런 질문들이 꽤 있죠. 예를 들자면은 웹 프론트엔드랑 백엔드 API를 어떻게 하면 잘 엮을 수 있을까? 그리고 개발 환경과 프로덕션 환경의 라이브 환경의 어떤 환경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그리고 과연 컨테이너를 쓰는 게 최선일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백투백으로 로깅이라든가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 좀 되게 고민을 하다 보면은 진짜 막 구현을 하다 보면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구현을 하다 보시면. 그래서 결국 내가 왜 이 짓을 하는가? 현타가 이렇게 오기도 하죠. 그래서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타이밍에 단넷 아스파이어가 나왔죠.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간단한 시나리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웹 애플리케이션 앞단에다가 레디스케이션을 붙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단넷 애플리케이션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쳤을 때 일단 첫 번째로 뉴게 패키지를 설치를 합니다. 스택 익스체인지나 레디스라는 뉴게 패키지를 설치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거 레디스펙 컨테이너가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헬스체크 엔드포인트를
또 구현해주는 패키지를 설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프로그램.cs랑 appsettings.json 파일 안에다가 막 이런 커넥션 스티빙이라든가 이런 디펜던시 같은 것들을 막 구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마찬가지로 캐스트와 관련된 로직들도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iLogger를 구현을 한 여러 로깅 라이브러리 같은 거 있겠죠? 그걸 또 마찬가지로 구현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로깅을 통해서 쭉 프로파일링을 해야 되니까 그 프로파일링을 위한 또 매트릭 막 또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레질리언시 같은데 또 폴리시라든가 이런 것들도 막 구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것들을 사실 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그래왔어요. 그래서 너무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그렇다면은 아스파이어로 이렇게 살짝 레디스 캐시를 말아주면은 그럼 어떻게 될까? 한 거죠.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스파이어로 이 레디스 캐시를 말 때는 딱 이거죠. 첫 번째, 일단은 아스파이어로 랩핑한 그 레디스 캐시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cs 파일 안에다가 나는 레디스 캐시를 쓸 거야. 이거 하나만 해주죠. 그럼 끝이에요. 두 줄로 줄어들죠. 아까 되게 많았는데 두 줄로 줄어듭니다. 물론 필요하다면은 조금 더 어떤 세밀한 컨트롤을 위해서 그 appsettings.json 파일 안에다가 커스터마이징을 위한 그 컨트롤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적으로 이제 선택에 해당하는 거고 사실 위에 두 줄 정도가 나오죠. 패키지 하나 설치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cs 파일 안에다가 저거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 두 가지가 이제 사실은 핵심인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간단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도대체 이 두 번째 줄이 뭐 하는 거냐? 그게 바로 그 이제 단넷 아스파이어가 제공해주는 우리가 이제 오피니언 에이티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미 그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들을 정리를 해서 아스파이어로 랩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피니언 에이티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오피니언 에이티드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공을 해주는 거고 요거를 너네들의 상황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도 있다까지 제공해 주는 게 오피니언 에이티드. 그 다음에 이거 패키지만 갖다 쓰면 되기 때문에 이미 클라우드 레디 스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에는 이미 어떤 옵저버빌리티라든가 그다음에 레질리언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내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프로젝트마다 그리고 회사마다 상황이 다 다를 거예요. 어디는 예를 들자면은 어디는 레디스 캐시를 쓰고 싶고 어디는 뭐 메시지 버스 형태로 해서 레디스 같은 거 쓰고 싶고 이렇게죠. 자, 그럴 때 상황에 맞게끔 어떤 유계 패키지를 아스파이어로 랩핑된 유계 패키지를 하나 쓰면 돼요. 즉 아스파이어는 하나의 커다란 어떤 프레임워크나 프레임워크라기보다는 어떤 그 라이브러리 컬렉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컬렉션을 쓰게 되면은 우리 그냥 컬렉션만 그 유계 패키지만 갖다 쓰고 나머지는 아스파이어 프레임워크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죠. 자, 다 알아서 해준다는 게 사실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거. 즉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사이의 어떤 커넥션이라든가 캐시와 그 다음에 레디스 캐시라는 그런 캐시와 아니면 다른 뭐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것들과 또 API에서 이런 것들 사이의 커넥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알아서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주는 게 단넷 아스파이어가 이제 제공해주는 기능이고요. 각각에마다 또 디펜던시 같은 게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또 마찬가지로 다 알아서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스파이어 컴포넌트들이 있어요. 그 컴포넌트들은 굉장히 많이 이제 앞으로도 이제 지금 몇 개가 나와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레비덴큐까지 나와 있는데 카프카까지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카프카도 곧 추가가 될 예정이고 별도의 그 오픈소스 기반의 다양한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그들이 다 추가가 될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은 표준화된 인터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인터페이스만 맞춰주면 사실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컴포넌트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단넷 기반의 다양한 저작 도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주얼 스튜디오 있을 수도 있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단넷 CLI도 있을 수 있고,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단넷 아스파이어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굉장히 쉽게 이제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넷 아스파이어가 이제 지금 돌아가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럼 나는 이제 단넷 아스파이어를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단넷 8을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단넷 8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게 기본적인 워크로드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워크로드를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넷 워크로드 인스톨 아스파이어를 설치를 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스파이어 스타터 프로젝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단넷 뉴 아스파이어 다시 스타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
아스파이어로 첫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이렇게 딱 아스파이어 스타트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 애플리케이션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 하나 들어가 있고요. 블레이저 기반입니다. 그 다음에 API 애플리케이션 해가지고 그 미니멀 API로 이제 구성이 된 ASP 다음에 코어 웹 API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이건 그냥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또 추가가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앱포스트 프로젝트랑 서비스 디폴트 프로젝트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앱포스트 프로젝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케스트레이션 관련됩니다. 프론트와 백을 어떻게 연결해 주겠다라는 내용들이 다 앱포스트에서 정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디폴트는 익스텐션 메소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익스텐션 메소드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레질리언시, 그 다음에 텔레메트리 이런 내용들이 여기 다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 값으로 다 세팅이 되어 있고 만약에 그거를 확장을 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익스텐션 메소드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지 않고 익스텐션 메소드를 제공하는 이유는 이런 커스터마이징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스타터 프로젝트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는 아스파이어로 시작할 때는 이렇게 쓰지만 보통 이미 여러분들이 이미 애플리케이션이 있잖아요. 여러분 회사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단넷 뉴 아스파이어로 시작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기존에 있던 그 프로젝트에다가 이 두 가지만 추가를 해줍니다. 앱포스트와 서비스 디폴트. 여기 두 가지만 추가를 해주기 때문에 이 반들은 오케스트레이션 익스텐션이잖아요. 그럼 이걸 추가를 하고 여기서 해당하는 것들만 몇 가지 이제 코드만 몇 줄 추가를 해주면 이렇게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아스파이어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이제부터는 한 40분 동안 주장창 데모만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일단은 그 로컬 호스트, 제 로컬 컴퓨터에서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로컬 컴퓨터에서 하실 수도 있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열고 하실 수도 있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그러려면 도커 데스크탑이 필요해요. 도커 엔진이 이제 돌아가는 게 필요하고, 왜냐면 컨테이너를 돌려야 되니까. 저는 대신에 도커, 그러니까 요 이제 제 컴퓨터에 쓰지 않고, 내가 조금 더 그냥 내 컴퓨팅 파워를 쓰지 않고 클라우드에 쓰겠다라고 해서 저는 기토 코드 스페이스를 한번 활용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기토 코드 스페이스가 있죠. 지금 제가 여기 보시면 잘 보이세요? 혹시? 네, 잘 보이시죠? 네. 여기에 자, 여기 API 애플리케이션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웹 애플리케이션이 하나 있어요. 그럼 웹 애플리케이션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웹 애플리케이션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은, 자, 여기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실행을 시켜보면은,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막 돌아갈 텐데, 이 애플리케이션이 그 블레이저로 만들어지는 웹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아마 아무것도 기본으로 나온 이제 딱 그 애플리케이션 나온 겁니다. 한번 볼게요. 그래서 쭉 이제 돌아가면서 자 이렇게 뜨죠. 이렇게 뜨면서 이렇게 딱 보일 거예요. 헬로월드라고 이렇게 딱 보이죠. 자 여기에 이제 보일 건데 여기 부분, 자 웰컴 투 유어 뉴 앱 요 밑부분에다가 하나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컴포넌트를 추가를 할 거냐면은 제가 유튜브 링크를 딱 보내면은 그거를 한국어로 요약을 해주는 그런 이제 컴포넌트를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레저 오픈 AI를 써서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그 컴포넌트를 추가를 할 텐데 지금 저는 여기에 이렇게 유튜브 서머라이저라는 그 컴포넌트를 넣어놨어요. 사실은 이 페이지 이미 홈 개발한 페이지 안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컴포넌트를 불러놓긴 했지만 컴포넌트 자체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러나온 상태고요. 여기다가 이제 코드를 집어넣을 텐데 저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라서 그 시스템을 쓰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코드 스페이스 파일을 써가지고 코드를 한번 넣어달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넣으려고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블레이저의 컴포넌트인데 여기다가 부트스트랩 스타일로 이제 HTML 그 엘리먼트를 만들어줘. 그러면 첫 번째 인풋은 첫 번째 텍스트 인풋으로 유튜브 URL을 넣을 거고, 그 다음에 드롭다운 리스트 하나 넣어서 그 이제 유튜브의 언어, 그 영어와 한국어 그 선택을 하게 할 거고, 또 하나의 드롭다운 리스트를 해서 하나는 이번에 서머리를 할 언어, 영어와 한국어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버튼 두 개를 해서 서머리 버튼, 그다음에 클리어 버튼
초기화는 못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머리 결과를 보여주는 텍스트 에리어를 이렇게 넣어줘. 그리고 요거 관련된 그 코딩 블락을 같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고 이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쭉 보내면은 지금 얘가 지금 쭉 해서 이제 만들어주잖아요. 쭉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그럼 이렇게 해서 사실 제가 아는 거는 사실 셀렉트, 레이블 뭐 이런 거잖아요. 여기 안에 이 수많은 이 클래스가 이런 거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엑셀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주기가 저는 되게 편하죠. 편하니까 여기서 잘 만들어졌네? 하고 이제 억셉트를 합니다. 만들어졌죠? 그럼 이제 코파일럿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진 않아서 여기다가 그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좀 필요한 것들을 좀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요거는 변수를 이제 바인딩하는 거니까 그 브레이저 문법에 맞춰서 변수를 바인딩하는 걸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서머리를 하고 그 서머리 쪽에다가 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버튼에다가도 서머리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렇게 해라. 서머리 클릭이라는 메소드를 이벤트 핸들러로 실행시켜라. 클리어 버튼 눌렀을 때는 마찬가지로 클리어 클릭이라는 메소드로 실행을 시켜라. 그 다음에 서머리 결과는 이 텍스트 에리아에 붙여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사실 아까 제가 그 기터 코파일럿에다가 코딩 블록까지 넣어달라고 했는데 얘가 안 넣어줬잖아요. 가끔씩 말을 안 듣더라고요. 네, 그럴 때는 또 넣으면 되죠. 이제 같이 넣으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또 마찬가지로 일단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다시 코드 블록을 넣는데 이 코드 블록 안에다가는 그 앞에서 이제 바인딩으로 정의된 변수들을 활용해서 유튜브 링크 URL과 비디오 랭귀지 코드, 그 다음에 서머리 랭귀지 코드를 활용을 해가지고 서머리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하는 이벤트 핸들러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결과를 텍스트 에리아에 이제 뿌려주는 이벤트 핸들러를 만들어라. 그리고 클리어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이 변수를 다 초기화해주는 그런 것들을 이벤트 핸들러를 만들어라. 라고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쭉 하면 뭔가를 좀 만들어주죠. 자, 만들어준다 한번 볼게요. 이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충 맞는 것 같아요. 대충 맞는 것 같으니까 일단 억셉트를 하고 보겠습니다. 유튜브 링크가 여기 위에 있죠? 자, 유튜브 링크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비디오 랭귀지 코드도 여기 있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제가 만들어준 코드를 보고 지가 계속 참조해서 얼추 다 만들어줬어요. 충분하면. 자, 그 다음에 서머리 클릭. 여기 서머리 클릭 이벤트 핸들러 있죠?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안 빠졌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주제 다 없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 됐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요 안에 서머리 클릭 안에 메소드 안에 로직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 로직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로직을 넣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그 이제 클라이언트 앱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다 참조하게끔 해서 자, 이렇게 이제 집어넣고요. 그러면은 요 디펜던시를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할게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또 코드를 한번 넣으려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파일럿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이제 불러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API.SummaryLink 메소드를 호출을 해라. 그리고 이 호출을 하면서 적절하게 예외 처리까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고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집어넣으면은 막 뭔가 또 막 만들어요. 만드는 것 같은데 앞에 걸 막 건드려요. 자, 볼게요. 어느 정도 되나? 앞에 걸 보고 이렇게 해서 void summary click이라는 프라이빗 메소드였는데 여기 타스크, 어싱크 메소드로 바뀌면서 이 내용이 추가가 됐죠. 그리고 try catch 문으로 이렇게 말아줬죠. 그러니까 이만큼 해서 아하, 기본적으로 이게 다 돌아가는구나까지. 여기까지 해서 요 이제 컴포넌트를 다 만들었어요. 그럼 저희는 컴포넌트를 다 만들었으니까 다 됐잖아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이 상태에서 제가 이거를 파일이야. 이게 아니죠. D 데모. 이거 아니지. Z 데모. 들어가서 CD 파일이야. 파일이야. 뭐 데이터. 이거를 들어가서
들어가가지고 들어갈게요.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API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시켜볼게요. 네, 완치, 런, 프로젝트. 안내 마치 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애플리케이션이 API 애플리케이션이 지금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API 애플리케이션 실행이 되고, 자, 실행이 됐죠? 그럼, 자,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API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고요. 그럼 다시 이제 아까 실행시켰던 요 이제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한번 여기서 또 실행을 시켜볼게요. 다시 한번 실행 시켜보겠습니다. 자, 또 실행을 시켜보면은 쭉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죠. 자, 쭉 돌아가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여기서 이제 뜰 거예요. 레이저 화면이 또 떴죠? 자, 이렇게 떴습니다. 아까 조그맣게 만들었던 UI는 여기 딱 추가가 됐잖아요. 그죠? 아까 만들었어요. 뭐 그렇게 크게 이쁘진 않지만 어쨌든 들어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유튜브 URL을 여기다 집어넣고 이거는 영어로 돌아가는 유튜브 URL이니까 제가 한국어로 여기 서머리를 해줘 라고 하면은 여기 서머리 버튼 누르면은 이제 이렇게 돌아가겠죠.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이 다만 내 API가 백단에서 이렇게 호출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호출돼서 계속 해가지고 나올 거예요. 이제 요게 이제 아무래도 요 비디오가 1시간짜리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막이 많다 보니까 요 이제 비디오에서 자막을 추출해서 이 자막을 애저 오픈 AI 서비스에 보내가지고 이제 요약을 시켜서 돌려주는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한 30초에서 60초 사이가 걸리는 것 같아요. 다음 빨리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자꾸 한국어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영어로 나왔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애플리케이션이 기본적으로 이제 로컬에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 기도 코파일럿을 활용을 해서 만들었어요. 자, 그럼 만든 상태에서 자, 그렇다면은 자, 만들었으니까 그럼 이거를 갖고 자, 이거를 갖고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아스파이어로 말아야겠죠. 이걸 아스파이어로 좀 말아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자,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NET New Aspire를 쓰겠죠. 왜냐면은 저희는 이미 그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과 백엔드 API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에다 아스파이어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합니다. 자, 다시 자, 이렇게 추가해요. .NET New Aspire 해가지고 프로젝트 이름을 Aspire View Summarize라고 이제 추가합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자, 이쪽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현재 API 앱과 이렇게 API 앱과 웹 앱 두 개가 보이잖아요. 그럼 제가 요거를 추가를 했을 때,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추가를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Aspire View Summarize라고 되어 있죠? 보이죠? 들어가면서 앱포스트와 서비스 폴더가 생겼어요. 생겼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건 사실 이 Z 데모 01 바로 밑에 생겼으면 좋겠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죠. 이건 지금 프리뷰라고 있고요. 아마 정식 버전이 출시가 되면은 이런 이제 어떤 디렉토리 스트럭처는 조정이 될 거예요. 지금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일단 데모 위로 다 옮겨드렸습니다. 앱포스트와 서비스 폴더를 다 옮기고, 자, 옮기고. 이건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서머라이저 이 솔루션 파일 안에 지금 웹앱과 API만 들어가 있는데 조금 아까 추가했던 그 두 개 앱포스트와 서비스 디폴트를 추가를 할게요. 자, 여기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NET 솔루션 애드 해가지고 두 개의 프로젝트를 추가를 하면은 해가지고 여기 이제 웹 앱포스트와 서비스 디폴트가 추가가 돼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애플리케이션이 추가가 됐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할 건 뭐냐면은 기존의 앱포스트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앱포스트는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죠. 오케스트레이션은 프론트와 백 사이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여기서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느냐? 제가 여기서 앱포스트 파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앱포스트 파일에 여기 프로그램.cs 파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뭔가 추가할 텐데 이걸 하기 전에 제가 여기 이걸 열고 여기다가 그 오케스트레이션이니까 프론트와 백을 여기다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연결을 해주는 거를 제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연결을 해주는 거를 추가를 해주면 일단 제가 F 스튜디오에 들어가겠죠. 자, 들어갔어요. 들어간 상태에서 그 두 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레퍼런스를 프로젝트 레퍼런스를 추가를 할게요. 자, 추가를 하면은 짠 해가지고 웹 애플리케이션, API 애플리케이션이 지금 F스탄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죠? 자, 추가가 됐고 이 상태에서 제가 요거를 프로그램.cs에다가 넣어볼게요. 자, 요거를 여기 빌더와 런이 있잖아요. 요 사이에서 오케스트레이션이 막 들어가요. 요 사이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자, 나는 API 앱 프로젝트를 오케스트레이션에 추가할까? 그리고 웹 애플리케이션을 오케스트레이션에 추가할까? 이게. 그리고 웹 애플리케이션이 참조하는 백엔드 API는 API 앱이야 라고 레퍼런스를 추가해 줍니다. 그럼 이 둘 사이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이렇게 연결이 됨으로 인해서 텔레메트리가 쭉 트레이싱이 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트레이싱이 안 됐죠. 제가 일일이 다 구현을 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레퍼런스를 추가해 주는 거에 의해서 프론트에서 리퀘스트가 들어갔을 때 백을 타고 다시 프론트로 돌아오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다 트레이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레퍼런스를 추가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자, 추가를 하고 그럼 이게 끝이 아니죠? 일단 오케스트레이션을 했지만 오케스트레이션이 제대로 됐는지는 또 이제 여기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자, API 앱으로 들어가 보면은 여기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PI 앱으로 들어가서 일단 웹 앱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자, 웹 앱도 마찬가지예요. 자, 웹 앱도 마찬가지고 자, 웹 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웹 앱으로 들어갈게요. 자, 웹 앱으로 들어가서 들어갔습니다. 웹앱으로 갔죠? 그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레질리언시라든가 텔레메트리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익스텐션 메소드를 쓴다고 했죠? 그 익스텐션 메소드 어디 있죠? 서비스 디폴트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서비스 디폴트 프로젝트를 추가합니다. 짠 하고 여기 추가가 됐죠? 추가가 됐어요. 같은 식으로 API 앱으로 들어갑니다. 자, API 앱으로 들어가요. 자, API 앱으로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서비스 디폴트 프로젝트를 추가를 합니다. 자, 추가했죠? 그러면은 짠해서 추가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API 앱과 그 웹 애플리케이션, API 앱과 웹 앱은 둘 다 서비스 디폴트를, 즉 아스파이어에서 호출을 해야 되는 레질리언시, 그 다음에 텔레메트리 이런 세팅들을 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가서 다시 웹 애플리케이션 쪽으로 들어가볼까요? 자, 웹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cs를 열어볼게요. 열어보면은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요 사이에다가 우리는 서비스 디폴트를 쓸 거야 라고 이렇게 세팅을 하겠습니다. 서비스 디폴트를 쓸 거야 라고 세팅을 하고 오케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디폴트로 시작하는 엔드포인트들은 이렇게 추가를 할 거야 라고 이제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제가 여기다 밑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할게요. 똑같은 내용인데 살짝 다르게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할게요.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거죠. 원래 있던 얘는 백엔드 API를 로컬호스트 .500 이렇게 다이렉트 호출을 했어요. 이건 뭐 나쁘진 않죠. 이건 뭐 작동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제로 프로덕션에 배포를 한다고 쳤을 때 로컬호스트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게 뭐가 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특히나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올라가면 쿠버네이티스 클러스터라든가 이런 데 올라갈 텐데 엔드포인트가 뭐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랜덤으로 막 정해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HTTP의 API이라고 세팅을 합니다. 이 API는 앞에서 많이 봤죠? 아까 오케스트레이션 할 때 우리가 프론트를 웹 앱이라고 하고 백엔드를 API 앱이라고 우리가 레퍼런스를 해놨잖아요. 이렇게 레퍼런스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레퍼런스를 지정해주고 우리는 그냥 여기 편의상 HTTP
프로토콜을 쓰겠다. 만약에 이게 이제 다른 데로 넘어가려면 HTTPS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하겠다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된 거예요. 그럼 프론트엔드에서는 다 됐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거를 백엔드에다가 되겠습니다. 자, 백엔드에다가도 마찬가지로 해스텝을 해야 되니까 맵 하는 거를 쭉 가서 API에 프론트엔드에다가도 마찬가지로 그 밑에다가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서비스 디폴트도 마찬가지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이제 빌더 바로 밑에다가 넣게. 자, 이렇게 됐으면은 다 됐어요. 다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될 게, 제가 아까 Azure OpenAI 서비스를 활용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 Azure OpenAI API라는 거예요. 외부 API. 외부 API를 쓰려면 보통 API 키랑 그 엔드포인트랑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API 앱이죠? 자, 여기 API 앱에 이렇게 이제 커넥션 스트리라는 게 다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게 필요 없다는 거죠. API 앱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를 자, 이렇게 이제 복사하고 얘를 앱 호스트에 있는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커넥션 스트링조차도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앱 호스트에서 API 앱으로 프로파게이션을 시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마찬가지로 프로그램.cs를 열었을 때 이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앱 세팅스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추가를 해볼게요. 이렇게 추가됐습니다. 자,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아까랑 똑같은데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추가하는 거죠. 환경 변수를 오픈AI 안더스코어 엔드포인트 해가지고 환경 변수 값을 와서 이렇게 이쪽에다가 매핑을 시켜라 라고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컨피그 쪽 밑에 여기에 저 빨간 줄이 다 있으니까 이걸 한 줄 더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은 이제 없어졌죠? 즉 여기에 요 빌더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요 앱 세팅, 여기에 있는 앱 세팅스에 있는 그 환경 그 컨피그레이션 값을 다 들고 밀어서 여기다 매핑을 시켜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됐어요.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이 유도합니다. 자, 돌아갈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 돌아갈 테니까 그럼 이제 여기 재밌어요. 여기 재밌는 게 저희가 지금 이것저것 다 세팅을 다 해놨잖아요. 세팅을 다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죠. 그럼 아까는 API 앱과 웹 두 개만 있었는데 지금 추가해서 API 호스트와 서비스 디폴트만 있어요. 이제 추가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둘 다 아까는 제가 얘 따로 실행시키고 얘 따로 실행시켰잖아요. 보기 위해서. 그죠? 근데 이제는 우리는 앱 호스트만 실행을 시키면 돼요. 앱 호스트만 실행을 시키면은 얘가 알아서 이 두 가지 다, 왜냐면 둘 다 오케스트레이션 해주기 때문에 이 앱 호스트에서 알아서 다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쭉 해서 마찬가지로 돌아갑니다. 쭉 이제 빌드가 됐고, 여기서 이제 다 빌드가 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로컬 호스트 18888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열어볼게요. 자, 열면은 이렇게 해서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딱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대시보드예요. 얘 로컬에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 대시보드입니다. 여기 안에서 그럼 요 지금 두 개의 지금 프로젝트가 돌아가고 있는 거고, 하나는 로컬 호스트의 하나는 로컬 호스트의 5050번 백엔드 API, 그다음에 프론트는 5000번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콘솔을 볼까요? 자, 콘솔의 로고를 보면은 API에 하는 로고가 이렇게 다 찍히죠. 그다음에 웹 애플리케이션에 하는 로고가 이렇게 다 찍힙니다. 여기 이 대시보드 안에서 모든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트레이싱을 보면은 쭉 애플리케이션 어떻게 돌아가는지 쭉 아까 트레이싱이라고 했죠? 프론트에서 리퀘스트를 알렸을 때 그게 프론트를 거쳐서 앱을 거쳤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쭉 한눈에 연결시켜서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오픈 텔레메트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겠죠. 자, 그럼 실제로 여기서 제가 이거를 실행을 시키는데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그 기더 코드 스페이스 상에서는 좀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5000번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거 잘못 썼나요? 이거 빼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아까랑 똑같은 화면이 나왔죠? 네, 나왔어요. 자, 여기다가 제가 똑같이 이걸 한번
유튜브 URL 집어넣고 이거는 한글로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해보겠습니다. 자, 하면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보내서 이제 답이 나오겠죠? 그런데 잠깐 기다려보세요. 지금 아까 한참 걸렸잖아요. 나오는데. 그죠? 나오는데 사실 웹 애플리케이션이 그렇게 오래 걸려서 나오는 건 사실 우리가 구현해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딱 기다려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에 에러가 발생했고 API 애플리케이션에 에러가 발생했다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콘솔로그에 가보시면은 쭉 계속 좀 뜨죠. 계속 에러가 뜨죠. 웹 애플리케이션에 에러가 뜨는데 요 에러가 뜨는 게 도대체 무슨 에러인가 이게 쭉 봤더니만 리트라이래요. 타임아웃 걸렸습니다. 그렇죠? 10초에 타임아웃이 걸렸어요. 즉 10초 이상 걸리면은 얘는 에러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아스파이어는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우리는 사실 10초 걸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이 애플리케이션 자체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요 타임아웃 값을 그러니까 리트라이라든가 지금 여기 안에 자동으로 타임아웃, 리트라이, 서킷 브레이커 이게 다 패턴이 다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요것들을 지금 다 우리가 조금 시간을 좀 늘려야 돼요. 10초로 안 되니까 한 60초로 한번 늘려볼게요. 넉넉잡고 넉넉잡고 하면 60초로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이걸 종료를 시키고 여기서 그 레지리언스 시스템 어디 들어있다 그랬죠? 서비스 디폴트에 들어있다 그랬어요. 서비스 디폴트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이것저것 되게 많은데 여기 보세요. 여기 add standard resilience 핸들러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표준 메소드예요. 여기 안에 모든 값이 다 디폴트로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디폴트가 싫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커스터마이징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한번 살짝 바꿔볼게요. 자, 이거를 커스터마이징 핸들러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바꿨어요. 자,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그러면 하겠죠? 그럼 여기서 비트라이 여기 빨간 줄 났으니까 해서 주고 분리 집어넣고 필요한 이제 네임스페이스를 다 이제 추가하겠죠? 추가하겠습니다. 쭉 추가를 하고 여기 마찬가지로 추가할게요. 자,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빨간 줄 다 없어졌어요. 여기 볼까요? 서킷 브레이커에서 타임아웃이 아까 10초였잖아요. 제가 60초로 늘렸어요. 그 다음에 서킷 브레이커를 적어도 여기서 이제 3번 걸리면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 타임아웃과 뭐 투메이 리퀘스트 이런 것들이 걸렸을 때 그게 3번 이상 걸리면 서킷 브레이커 패턴을 발동을 시켜 이런 것들이 다 정해주고 리트라이 패턴은 5번까지만 리트라이를 해라. 그때는 어떤 익스포넨셜하게 좀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리트라이를 해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 값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를 바꾼 거예요. 자, 바꿨습니다. 자, 바꾼 상태에서 다시 한번 앱포스트를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어떻게 되나 보죠. 자, 또 실행이 되면은 이제 아까랑 동일한 앱이 나오겠지만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이제 그래서 대시보드가 이제 동일하게 나오죠? 자, 나왔습니다. 지금은 잘 돌아가요, 그렇죠? 지금 잘 돌아가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이제 실행을 시킵니다. 실행을 시킨 다음에 쭉 봤을 때 동일한 걸로 또 이제 넣었어요. 넣고 다시 서브리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한 10초에서 30초 지나면 계속 막 빨간불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이쪽에 트레이싱 하면서 여기 이제 빨간불이 막 들어올 거랍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좀 기다려보면은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안 들어와야 되는데.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니까 어느 정도, 그러면 여기 로그를 하면, 바로 이제 나왔죠. 바로 API에 호출이 됐어요. 지금. 별 문제 없이 호출이 됐습니다. 에러가 없이. 그래서 별 값이 나왔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럼 아스파이어를 활용을 해가지고 기본 값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지만,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어떤 레지리언스 세팅이라든가 이런 어떤 텔레메트리 세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다. 어디를 통해서 서비스 디폴트 프로젝트 안에 들어있는 익스텐션에서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내 로컬에서 단넷 아스파이어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 대시보드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웹 프론트와 백엔드 API 두 가지만 했지만 필요하다면은 캐시도 집어넣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서비스 버스, 메시지 버스 같은 에비던트 같은 거 붙일 수 있을 거고 카프카 같은 그런 것도 이제 어떤 이벤트 스트리밍 같은 것도 붙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대본에 없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비즈니스 리ኳ이어먼트에 따라서 이것저것 다 붙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저희는 여기까지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제가
넘어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닫아볼게요. 자, 닫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했던 내용이 이제 여기까지 했어요. 40분 지났습니다. 자, 저한테 15분 남았어요. 자, 바쁘네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로컬에서 이제 했잖아요. 로컬에서 하는 게 사실은 전부가 아니죠. 일단 어딘가로 배포를 해야 되죠. 자, 배포를 할 때 여기 이제 클라우드로 배포를 할 겁니다. 여기저기로 배포를 할 건데 첫 번째는 서버리스 컨테이너 서비스 쪽으로 배포를 해볼게요. 서버리스 컨테이너 서비스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쿠버네이티스 클러스터 서비스가 각각의 클라우드 상담하고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그것조차도 복잡하니까 아예 서버리스 형태로 나는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로 말아서 그 컨테이너를 배포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애저 같은 경우는 애저 컨테이너 앱스가 있고,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AWS 파게이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는 구글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현재 아스파이어는 표준 인터페이스를 지금 3사에다 다 제공한 상태고, 물론 그래서 애저는 당연히 이제 애저니까 만들었겠죠. 현재 이제 가능한 서버리스 컨테이너 앱 서비스는 애저 컨테이너 앱스만 가능하고, AWS 파게이트랑 구글 클라우드 런 같은 경우는 지금 그쪽 해당 단내 팀에서 지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아마존에서 PR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곧 AWS CDK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마 파게이트도 곧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아마존 쓰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곧 될 거고요. 이걸 통해서 한번, 저는 그럼 여기서는 아마존이죠. 애저를 한번 데모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자, 여기서 넘어왔고요. 저는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때 컨테이너 앱으로 넘어가는 걸 해볼 텐데, 제가 이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데모로 이렇게 넘어갈 거고요. 자, 넘어갔죠? 저기 넘어갔습니다. 쭉 넘어온 상태에서 제가 여기 쭉 올려볼게요. 올려보고, 제가 데모를 대전에 연수명을 좀 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아스파이어, 윈도우스 데모 2 놓고, 그 다음에 애저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애저 디벨로퍼 CLI라는 굉장히 좋은 툴이 있어요. 그래서 이 CLI를 통해서 굉장히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데모 1은 이제 다 끝났고 데모 2가 있는데, 데모 2에 이미 기본적으로 아까 만들었던 코드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애저 이닛 해가지고 AGD 이닛해서 딱 하면은 환경이 좀 세팅이 됩니다. 네. 어머. 아, 여기 있구나. 자, 이거는 지우개요. 있네. 자, 있네요. 자, 여기 있으니까 하시면 지워야지. 데모를 위해서. 자,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다시 이렇게 하면은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럼 이제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서 나는 이 환경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AGD 업 해볼게요. 자, AGD 업이라는 명령을 쳐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AGD 업이 뭐냐면은 필요한 리소스를,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앱과 관련된 리소스를 다 여기다 만들어지가 프로비저닝 하고, 거기다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다 컨테이너를 퍼블리시하고, 마지막으로 컨테이너 앱스에다 배포까지 하는 일련의 작업들을 얘가 한 번에 다 해줘요. 그래서 한번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쭉 또 이제 돌죠? 돌면서 이것저것 물어볼 거예요. 자, 어디에다 배포를 할 건지, 예를 들자면은 어떤 구독을 쓸 건지, 이런 것들 물어볼 겁니다. 좀만 기다려보죠. 지금 현재 쭉 해서 나오죠? 그러면은 컨테이너 앱이니까 컨테이너 중에 어떤 거를 좀 공개를 할 거냐. 저는 사실 백엔드 API나 캐시는 공개할 필요가 없죠. 저는 프론트엔드만 공개를 하겠다. 세팅을 하고 쭉 해서 이제 그러면은, 자, 이니셜 가이드 바이셉 프로바이더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바이셉이라고 하는 게 약간 테라폼 같은 거예요, 애저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애저 리소스를 막 만들어주는 이제 IAC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 저는 구독을 선택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지역은 어디로 할래? 한국으로 할게. 한국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쭉 이제 계속 이제 배포가 되겠죠. 지금 해서 쭉 해가지고 어떤 구조의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할 건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한 3-4분 정도, 3-4분 정도 걸리니까 저희는 놀 수 없잖아요. 놀 수 없으니까 제가 마찬가지로 또 하나를 해볼게요. 그럼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저게 배포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메커니즘으로 배포가 되냐면은, 제가
다시 여기로 들어가서 요 명령을 한번 쳐볼게요. 요 명령을 쳐보겠습니다. 요 명령을 쳐볼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에포스트 프로젝트죠. 에포스트 프로젝트를 런치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런을 시키는데 애플리케이션 런을 시키는 게 아니라 퍼블리셔 마니페스트라고 되어 있죠. 마니페스트 파일 만들어라. 저 52분까지. 이제 마니페스트 파일을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고, 마니페스트 파일을 아스파이어 manifest.json 파일을 만들어라 되어 있습니다. 마니페스트 파일을 많이 들어보면 쿠버네티스에 배포를 하시다 보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라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만들고 보면은, 자, 만들면은 쭉 해서 뭔가 만들어져요. 자, 쭉 이제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졌죠?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웹포스트 밑에, 이렇게 해서, 여기 아스파이어 마니페스트 파일 만들어졌죠? 자, 열어보시면은,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해서, 레디스 캐시가 이렇게 세팅이 됐고, 그죠? 그 다음에 API 앱이 이렇게 세팅이 됐고, 웹 앱이 이렇게 세팅이 됐다. 라고 할 때, 웹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오텔 보이시죠? 이게 오픈 텔레메트리의 커넥션 스트링이라든가 환경 설정이에요. 그 다음에, 자, 레디스 캐시의 커넥션 스트링이 여기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API 앱을 HTTP로, 그 다음에 HTTPS로 연결하겠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나는 그래서 이 컨테이너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할 거다. 라고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API 앱 쪽에서도 이 프로젝트, API app.cs 프로젝트라는 파일을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이제 빌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오픈 텔레메트리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고, 오픈 AI와 관련된 엔드포인트와 API 키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 등등등. 그래서 커넥션 스트링도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다 만들어주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마니페스트 파일을 바탕으로 해서 애저 컨테이너 앱스에다가 컨테이너를 빌드를 하고 애저 컨테이너 앱스에다가 배포를 하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세팅이 아마도 이제 다른 파게이트라든가 클라우드 런 쪽에서도 아마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형식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면은 에러가 났네. 자, 뭔가 에러가 났습니다. 잘못 들었네요. 아스파이어 리소스 그룹이 없다고요? 제가 리소스 안 만들었네요. 자, 어쨌든 간에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못 보여드렸네요. 제가 앞에 뭐 하나 술을 하나 빼먹었네요. 빼먹고 못 만들었으니까 100번은 못하고. 자, 그러면은 잠깐만 이걸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 앱을 이제 배포를 한다고 치면은 사실은 컨테이너 앱은 되게 약간 좀 새로운 개념이어서 그럼 이거를 한번 볼까요? 컨테이너 앱보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업무에서는 다른 걸 많이 쓰시죠. 다른 걸 많이 쓰실 거예요. 어떤 걸 쓰냐면은 Managed Kubernetes Cluster를 쓰실 겁니다. 그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애저 같은 경우는 AKS, 아마존 같은 경우는 EKS, 구글 같은 경우는 GKE, 아니면은 다른 구글 클라우드 3사가 아닌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다양한 클라우드 메인스트 클라우드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배포가 가능해야지 사실 여러분들이 아스파이어를 그러면 우리 프로젝트에, 우리 회사의 프로젝트에 아스파이어를 적용을 시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할 텐데 원래는 시간이 허락한다면 두 개를 다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 아마존 EKS에 배포를 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 이번에는. 자, 이번에도 안 되는 마음인데. 자, 보겠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거예요. 여기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텐데 저는 어떤 걸 쓸 거냐면은 잠시만요. 환경요소를 조금 세팅을 할게요. 환경요소를 좀 세팅을 쭉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이제 ECR과 EKS 클러스터를 다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거기다 이제 바탕으로 쭉 할 건데 이렇게 바탕으로 쭉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환경요소 설정을 해놨고 저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쓰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은 지금 현재 이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쓰겠다 나오죠? 그리고 현재 지금 딱 보시면은 EKS 클러스터가 설정이 이제 설정이 되는 보일 거예요, 그렇죠?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ECR에다가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자, ECR에 로그인을 할 거고요. 네.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로그인을 하겠죠? 로그인을 하는 이유는 여기다 컨테이너를 배포를 해야 되니까 자, 배포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거 보이세요? 그 새로운 단넷 툴링이 필요한데 아스피레이트라고 하는 툴링이 필요합니다. 요게 이제 쿠버네이티스 클러스터 배포를 해주는 툴이에요. 그래서 단넷 툴 인스톨 해가지고 아스피레이트인데 이것도 연재 그 프리뷰라서 프리빌리지 태그를 이제 붙여줘야 되고요. 화면을 쭉 해서 저는 이미 이제 그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바로 이제 설치가 됐어요. 현재 0.3 버전이거든요. 굉장히 좀 낮죠.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그 앱 호스트로 넘어가서 자 이제 쭉 보겠습니다. 아스피레이트 이닛 할 거예요. 자, 아스피레이트 이닛 하면은 이렇게 해서 쓰겠다 하면은 여기에 아스피레이트 전레이션 바이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출력을 시켰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나는 컨테이너 레지스트 이걸 쓸 거야. 그리고 태그는 레이티스트 태그를 쓸 거야. 등등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어서 쓰겠어. 라고 되는 거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컨테이너를 이제 쭉 이제 빌드를 하겠죠. 자, 컨테이너를 그럼 빌드를 한 다음에 그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하겠습니다. 그럼 아스피레이트 제너레이트라고 해요. 막 이제 애플리케이션 이제 그 CS 프로젝트 API과 웹 애플리케이션 빌드를 합니다. 쭉 빌드를 하죠. 쭉 빌드를 하면서 쭉 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요 컨테이너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이 만들어진 컨테이너 이미지를 지금 이제 저희가 쭉 배포를 하는 게 보이죠?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쭉 밑에 보이시죠? 쭉 ECR에 계속 배포를 하고 있어요. 이제 배포를 하는데 시간이 좀 이제 걸리니까 어쨌든 컨테이너 이미지가 배포가 되면은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로 이제 거기다가 끌어당기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계속 배포를 하겠죠. 쭉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배포가 다 끝나면은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어서 로컬에서 만들어서 그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배포하는 단계예요 지금. 이게 다 끝나고 나면은 다 끝났죠? 자 이렇게 해서 아스피레이트 어플라이 이제 큐브CTL 어플라이랑 비슷한 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 클러스터에서 갖고 와서 배포를 해라. 요 클러스터에 배포를 해라. 쫙 하면은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티드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이상 나온 상태에서 배포가 다 끝났으니까 볼게요. 배포가 다 끝났으니까 여기 보겠습니다. 현재 서비스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API에 올라와 있죠? 그 다음에 캐시 올라와 있죠? 웹 애플리케이션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 상태에서는 웹 애플리케이션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어떤 로드 밸런스라든가 이런 것들 앞단에다가 보통 설치를 하는데 저희는 그냥 쿠버네이티스에서 제공하는 네이티브로 제공하는 로드 밸런스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쭉 로드 밸런스를 써볼게요. 쭉 해서 이렇게 로드 밸런스까지 이제 딱 하면은 로드 밸런스가 딱 만들어졌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서비스를 보면은 이렇게 해서 맨 밑단에 로드 밸런스 이렇게 추가가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로드 밸런스 하고 여기에 이렇게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주소가 나와 있는데 다음 주소를 한번 찍어볼게요. 이게 아직까지 그 바로 그 도메인 주소랑 IP 주소가 있어 막 이제 다른 네임서버로 그 프로파게이션이 되면 바로 보이는 거고 아마 안 보일 가능성이 높죠. 지금 아직 프로파게이션이 안 끝났어요. 좀 기다려보면 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안 보이니까 좀 기다려보시고요. 계속 몇 번 하니까 이게 한 1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데모는 여기까지 본 거고 이따가 이제 마무리할 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데모가 다 끝났어요. 자, 데모가 다 끝났고 그럼 저희가 이제 보여드렸던 게 마무리를 줘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딱 1분 선출한 겁니다. 지금까지 데모를 보여드렸어요. 제대로 작성한 데모를 만들긴 했는데 자, 두 번째 건 실패했지만 세 번째 건 성공할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오늘 했던 거는 단넷 아스파이어, 뭔지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간단히 빠르게 설명을 드리고 그 뒤로 계속 데모를 보여드렸죠. 로컬에서 작업하는 거, 로컬에서 기터 코파일럿을 활용을 해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작성하는 거, 그리고 아스파이어를 매겨서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로컬에서 이제 돌려보는 거까지 해봤고요. 그거를 자 서버리스 컨테이너 서비스에다가 배포를 했는데 제가 앞에 그 선작업을 안 해놓은 게 있어서 에러가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메인스트 쿠버네이티스 클러스터 아마존 EKS에다가 배포하는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자, 보여드려도 돼요? 자, 실제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네요. 그죠? 배포가 됐어요.
그럼 동일하게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그 이제 그 유튜브 URL 값을 집어넣으면은 동일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해보자. 그래서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아까랑 좀 모양이 좀 많이 다르죠? 이 상태 서머라이즈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랑 다르게 좀 기다리는데 지루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그 프로그레스 바까지 집어넣었어요. 여기서 이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단 요건 다 된다고 치고 저희는 마무리를 계속 적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데모를 사실 그냥 보시면 재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해보세요. 자, 일단은 단넷 아스파이어를 쓰기 위해서는 단넷 에잇이 필요합니다. 자, 요거 슬라이드 사진 찍어주세요. 첫 번째, 단넷 에잇을 일단 다운받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뭐 호스트 플랫폼이죠? 자, 저도 지금 랩으로 데모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넷 아스파이어 관련된 문서들이고요. 세 번째가 단넷 아스파이어로 만든 샘플이에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예제는 블레이저, 그러니까 프론트, 백 모두 다 단넷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또 여러분들 상황에서는 보통 리액트라든가 어떤 노드.js 기반으로 프론트에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럴 때 이 단넷 아스파이어 샘플을 가보시면은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프론트엔드도 어떻게 이 단넷 아스파이어 안으로 엮어 들어갈 수 있는지 샘플이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만약에 이게 되게 좋았는데 그래서 좀 더 딥다이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 신청해보시고요. 아직 자리가 좀 남아있으니까 내일 1시부터 5시까지요. 저희 광화문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해보시고 곧 마무리가 될 것 같으니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